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렇죠. 늘 컨디션이 좋을 수는 없어. 병원에 가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은 보통 이제 저희 학원에서는 강의를 촬영해서 링크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주중에 영상을 보시면 되시고요. 그렇죠. 너무 좋은 걸 알려드린 거 아닌가? 이거 때문에 나 영상 볼래요. 계속 안 오시면은 그렇죠. 모르겠다. 그렇죠. 얼굴 보고 수업을 해야. 그러니까 근데 저는 요즘은 또 그래. 영상 세대니까 녹화한 거 다시 돌려보면서 보는 것도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험한 발언인 것 같은데 학원에 오지 말라는 말은 아니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갈 부분은 수호제기 학교에서 수호제기 나왔다고 하셔서요. 수호제기 자료 좀 준비해 왔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추가 자료가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호제기를 제가 좀 찾아보니까 학교에서는 프린트물로 나가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프린트물 그렇죠. 또 스캔해서 자료를 확보해 두기로 했고 오늘 준비한 수업 자료는 이제 다른 교과서예요. 다른 출판사 교과서. 미안해 생각이 안 나네. 지학사였나? 1학년 지학사? 아니야. 1학년 천재였나? 아무튼 1학년 천재인가 창비 1학년 창비에 수호제기를 다룬 교과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또 그렇죠. 학교 수업 느낌에 맞게 교과서 자료를 좀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눠드린 자료 보시면은 수호제기에 대한 교사용 교과서 파일을 준비해 왔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또 그렇죠. 자료를 잠깐 다운받아 놓고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이거 클리닉 시간이고 이렇게 녹화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첫 모의고사는 괜찮으셨나요? 왜 나 웃는 거지? 그러니까요. 이 웃음이 괜찮았어요. 약간 이런 웃음이면 좋을 것 같은데 다른 뭔가 약간 약간 이렇게 웃더라고요. 그래서 모의고사는 모의고사일 뿐 아니겠습니까? 제 학생 중에 하나는 이제 그걸 너무 잘 보고 싶어서 긴장을 해가지고 막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우황청심환을 사달라. 저 우황청심환을 사달라. 너무 긴장이 된다. 막 그런 좀 부담을 느끼는 학생들도 있었는데 저는 모의고사는 모의고사일 뿐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진짜 모의고사가 중요한 건 이제 3학년이 사실 되거든요. 왜냐면 지금은 사실 모의고사 잘 보면 굉장히 좋지만 지금은 그렇게 큰 어떤 가치가 있는 시험은 아니고 3학년 때 이제 우리가 좋은 학교를 희망할수록 수능 최저라든가 수능 점수도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3학년 때 모의고사 성적이 잘 나오면 된다 라는 생각으로 계속 연습하는 시험이다 라는 생각으로 임해주시면 너무 또 부담을 갖지 않고 재밌게 그러니까 뭔가 이제 하루 종일 시험 보는 날 이런 날이 흔치 않지 않습니까? 8시 40분부터 4시, 5시까지 시험을 보지 않나요? 4시간 정도 끝났던가? 5시. 5시 그렇죠. 이제 약간 공통사의 공통과학 이렇게 되면서 시간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저는 굉장히 어떤 축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미안하다. 말이 안 되죠. 시험 축제라고. 근데 하루 종일 뭔가 나의 어떤 지적 능력을 테스트하는 모의고사 날. 저는 굉장히 나름 의미가 있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쵸. 이따 클릭 시간에 잠깐 물어보긴 할게요. 어느 정도인지.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보통 이제 학교 내신에서도 봤던 모의고사. 그러니까 1학년 중간고사,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는 3월 모의고사 지문을 쓰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과서 자료나 이제 선생님이 준비한 자료만으로 시험을 내는 것도 있지만 3월에 어차피 너희들 이 모의고사 봐서 이 지문 다 받지 하고 그 지문을 내시는 학교도 있습니다. 근데 아마 알려주실 거예요. 모의고사 예를 들어 26에서 30번 요 지문 낸다 이런 식으로 알려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모의고사 지문이 내신 시험에도 나올 수 있으니까 많이 틀린 지문 위주로 한 번 정도는 복습을 해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시험지 버리신 건 아니죠? 좋습니다. 좀 파격적인 친구들이 이제 끝났다고 시험 버리고 막 그러기도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 시험 지문, 특히 국어에서는 그 시험 때 봤던 지문이 내신에서도 나올 수 있으니까 많이 틀렸던 지문 같은 거 한 번 정도 복습을 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텐션 업을 할게요. 오늘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고 오늘 일단은 수호제기 진도를 나가고 타스kum 나갔다고 들었어요. 그쵸. 수호제기와 타스kum 이렇게 진도를 나가도록 하고요. 그쵸. 이 쉬는 시간 이후에 지난주에 내드렸던 숙제 검사도 좀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수호제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다른 교과서가 그렇죠. 우리가 나가는 비상강 교과서가 아니라 다른 교과서에
그렇죠. 창비라는 교과서에 실렸던 작품이 수호제기였고요. 다른 거는 내가 사실 그렇게 수호제기만 딱 담으려다가 이거는 그래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 라는 생각으로 이 페이지를 담았어요. 왜냐면은 보통 이제 우리가 문학, 특히 1학년 문학은 이런 식으로 네 갈래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시가 나오는 서정 갈래, 그리고 소설이 나오는 서사 갈래, 그리고 희곡과 관련된 갈래가 나오고요. 이 수호제기는 아셨을 거예요.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학교에서 이거 혹시 설명해 주셨나요? 교술 갈래? 예. 수필. 맞아요. 그래서 이 네 개가 어떻게 보면은 문학의 중요한 갈래로서 보통 교과서에서 이 네 개의 갈래를 설명을 하죠. 그래서 사실 우리 원래 학교 교과서에 비상강에도 수필이 실려 있는데 선생님이 이제 그 수필을 패스하시고 다른 수필인 수호제기 요거를 이제 선택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술 수필 갈래라는 어떤 한 갈래를 보여주기에 이 페이지를 넣었고 정말 좀 중요한 설명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 페이지를 빼지 않았습니다. 자, 요거는 한번 우리 보고 갑시다. 이 단어를 배우면 밑에 이제 형상화라는 말이 나와 있거든요. 형상화가 정말 표현 방법 문제나 그렇죠. 문제들 선지 속에서 정말 자주 나옵니다. 근데 대충의 뜻은 알고 있을 거예요. 형상화라는 게 뭐 대충 형상을 부여하는 느낌 아닌가? 이렇게 알고 계실 텐데, 이참에 형상화라는 그렇죠. 형상화라는 단어의 개념에 대해서 좀 확실히 하고 가게. 죄송해요, 말이 보이네. 형상화라는 단어의 개념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하고 가겠습니다. 형상화란 무엇인가? 자, 어떤 설명을 쓰였죠? 형체로는 분명히 나타나 있지 않은 것을 맞습니다. 일단은 형상화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무언가 형체가 확실하지 않은 거야. 갑자기 이 시 같은 경우에 다른 수업에 쓴 시인데 가난. 예를 들어서 어때요? 가난은 형체가 확실히 있나? 그렇죠. 어떤 가난하다라는 상태나 좀 개념 같은 느낌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가난에 의해서 가난이라는 냄새가 난다라고 표현한 시가 있어요. 그럼 어때요? 냄새도 형체가 없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과학 좋아하십니까? 네, 냄새를 우리가 어떻게 맡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코로, 그렇지. 코에 이제 냄새 분자가 와서 맡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어때? 냄새 분자라는 어떤 형체가 생겼다고도 볼 수 있죠. 억지 설명이에요. 이렇게 설명해요. 원래 그렇게 그렇죠. 형상화할 때는 눈에 보이는 느낌이 강한데 이렇게 냄새나 감각적으로도 형상화를 할 수 있어요. 가난이라는 어떤 그렇죠. 추상적인 상태나 어떤 개념을 그렇지 맡을 수 있는 냄새로 이런 거를 이제 바꿀 수 있는 게 형상화라는 작업이죠. 그래서 형상화 정도는 한번 이제 명확한 개념을 알고 하시면 좋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나요? 형체로는 분명히 나타나 있지 않은 것을 어떤 방법이나 매체를 통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형상으로 나타내는 일. 그래서 문학 작품이 형상화를 정말 많이 합니다. 이 내용을 형상화했다, 요 개념을 형상화했다. 이러한 선지들을 정말 자주 만나실 거예요. 근데 뭐 대충 느낌으로 아셔도 물론 충분할 테지만 형상화라는 단어 한 번쯤은 보고 가시면은 이런 의미구나 한 번쯤 체크하고 가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이 페이지를 일부러 빼지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문학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법, 형상화에 대한 개념 한 번 정도 살펴봤고요. 계속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필 본래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수호제기라는 수필이 진행되고 있고요. 일단은 이 제재개관이라는 표를 통해서 우리 학교에서도 한번 수업을 나갔으니까 제재개관이라는 표를 통해서 수호제기가 어떤 내용인지 한번 내용들을 좀 다시 머릿속에 떠올려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갈래는 그렇죠. 수필이죠. 수필이고 이런 옛날에 쓰인 수필을 고전 수필이라고 하면서 한문으로 쓰였기 때문에 한문 수필, 산문 수필, 그리고 뭔가 자신의 일을 기록했기 때문에 기라는 표현도 씁니다. 그래서 갈래 정도는 뭐 수필이다 이 정도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렇죠. 성격은요. 성찰적, 교훈적, 회고적이라는 성격이 제시되고 있죠. 주제가 참 중요했던 수필이었던 것 같아요. 이 수필, 수호제기라는 수필에서 나에 대한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오죠. 그래서 주제를 보시면은 참된 나를 지키는 것. 참된 나를 지키는 것이란 뭔가? 이 일의 중요성을 다룬 게 이 수호제기라는 수필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특징 부분 한번 볼게요. 일단은 자신의 과거를 반성한다는 거. 그래서 반성적인 어조, 반성적인 성격이다. 이런 말들이 나와도 역시 문제가 없겠죠. 그리고 두 번째,
자문자답 역시 중요한 표현법 중에 하나입니다.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하는 방식, 자기가 질문하고 자기가 답하는 방식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는 어떤 사물의 의미를 도출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특징 한번 볼까? 어떤 사건이나 경험을 하게 된 과정을 기록한 한문 양식인 기의 형식이다. 오, 이 양식 갈래 중에 기라는 갈래에 대해서 좀 길게 설명하고 있죠. 뭐 길게 설명하고 좀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네, 자기가 생각한, 자기가 경험한 사건이나 경험을 기록하면 그게 바로 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라는 양식에 대한 설명, 기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마지막, 의문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렇죠. 이 수비를 보시면 질문을 던지는 걸로 일단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답하는 방식, 그리고 그 질문에 답을 찾아나가는 과정,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본인, 정약용이라는 사람이 깨달음을 얻은 깨달음을, 그렇죠, 이 수필, 소재기라는 수필에 굉장히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특징적인 모습 살펴봤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서 본문의 소재기 내용 한 번 정도 우리가 복습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약용이 나오군요. 혹시 학교에서 정약용은 좀 설명하셨나요? 패스? 기억이 안 나요.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저 그냥 좀 자주 나오시는 분이에요. 예. 정약용이 쓰신 글들이 수필에 되게 자주 나오는데, 그러게 잠깐 또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볼까? 뭐 내신 말고 일단 모의고사에서는 모의고사 문화가 크게 이제 4개의 지문 세트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나오는 거 하니 일단은 그때그때 다르지만 현대시 두 작품이랑 수필이 엮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엮여서 나와요. 네. 문학에서 이제 4개의 세트가 구성되는데 하나의 세트가 구성되는 방식이 현대시랑 수필을 엮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럼 이 수필이 재밌는 거는 이 수필이 항상 안 배운 게 나와요. 네. 수필이 정말 다양하게 있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자꾸 새로운 수필을 내려고 하세요. 수필은 뭔가 아는 작품을 만나기가 굉장히 힘든데 그 수필 중에서 이 정약용이라는 분이 쓰신 수필이 그래도 종종 자주 출제가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재기 뭐 잘 봐두시면은 3년 동안 또다시 내신에서 만날 일은 뭐 크게 없을 거예요. 이번 내신에서 보고 끝이겠지만 3년 동안 이제 모의고사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소재기가 한 번 정도는 이 모의고사 수필에는 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의 작품이다. 왜냐면 정약용 이분이 쓴 수필이 종종 출제가 되거든요. 네. 아무튼 그런 정도의 어떤 파워가 있는 옛날 분이시고요. 그리고 이 정약용 이 사람은 그냥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뭐 어렸을 때 위인전이나 이런 걸 많이 읽었다면 정약용이 어떤 훌륭한 분인지는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일을 하신 분이고요. 사회. 사회에서는 아직 안 배우지. 그리고 2학년 때 윤리 쪽 과목을 선택하게 되시면 정약용 또 배웁니다. 이분이 또 어떤 걸출한 자기만의 이론을 만들어 주셨거든요. 네. 잠깐 설명하자면 혹시 독서에서도 나올 수 있으니까 이분은 세상을 이제 기호로 설명하셨어요. 기호. 여기서의 기호란 도형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선호하는 것, 나의 기호. 그래서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고, 내가 기호로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런 걸로 모든 세상을 설명하신 분이거든요. 하여튼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냥 이제 시작하기 전에 정약용에 대해서 모의고사나 앞으로 뭐 3년 과정에서 나올 수 있을 만한 거를 잠깐 좀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신 분이고요. 중요한 그리고 이 사람의 인생에서 어떤 중요한 사건이 바로 이거죠. 네, 정약용 설명의 밑에서 두 번째 줄을 보시면 어떻게 써 있습니까? 18년간의 유배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뭔가 계속 정계에 있었던 건 아니고, 그렇죠. 이때 밀려나서 유배 생활을 길게 하시는데, 이 유배 생활 때 쓰신 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때 쓴 글들이 수능에도 뭔가 자주 나오고 윤리 과목에서도 이때 만든 사상 같은 것들이 자주 교과 과정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정약용이라는 분은 그 정도 유배지를 갖고 그 유배지에서 다양한 어떤 활동을 하셨다는 거, 그거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수필의 시작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기 부분 한번 볼게요.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재
소재라고 일단은 그렇죠. 이 글의 중요한 어떤 소재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죠. 이 글의 제목이 소재기였죠. 소재랑 무슨 뜻이냐? 나를 지키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소재는 나를 지키는 집이다. 소재, 나를 지키는 집은 큰형님이 자신의 서재에 붙인 이름이다. 중요한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죠. 큰형님이 자신의 서재에 이름 붙인 이름. 그래서 소재란 뭐다? 나를 지킨다는 뜻이고 나를 지키는 집이라는 뜻이고 그것은 뭐다? 나의 큰형님께서 자신이 책을 읽는 공간, 서재는 책을 읽는 공간이죠. 자신이 책을 읽는 공간에 이 이름을 붙이셨대요. 나는 그 처음 이름을 보고 의아하게 여기고 있다. 그렇죠. 중요한 단어이 나오고 있죠. 형님이 자기 책방에 나를 지키는 집이라고 이름 붙여놓은 거야. 예. 그렇죠. 혹시 그 형제 자매 남매 있습니까? 그러네요. 이 느낌을 그럼 잘 모르겠네요. 형이 뭐 이런 거 하면 되게 우습거든요. 미안합니다. 알았지? 저는 형은 없지만 그렇죠. 저 이제 누나가 있는데 누나가 뭐 서재에다가 이런 이름을 붙이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좀 웃겨요. 뭐 하는 거야?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뭐 이 사람이 웃겨서 그런 건 아니고 이 사람은 이 이름에 굉장히 집중을 했던 거죠. 나를 지키는지? 왜 나를 지킨다는 거지? 그래서 이 소재라는 의미 속에 나를 지킨다라는 뜻이 있는데 나를 지킨다는 게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지? 일단은 의아하게 여기는 부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시죠. 중요한 또 표현이 나왔어요. 나와 단단히 맺어져서 서로 떠날 수 없기로는 나보다 더한 것이 없다. 길게 얘기되고 있지만 나와 가장 단단히 맺어 있는 거 나라는 뜻이죠. 나는 나와 가장 단단히 맺어 있다. 나와 단단히 맺어 있어 서로 떠날 수 없기로는 없다. 이중부정이잖아요. 없기로는 없다. 그러니까 그냥 긍정문으로 바꿔보면은 나와 가장 단단히 맺어져 있고 나를 떠날 수 없는 거는 나다라는 어떤 쉬운 뜻이 돼요. 즉, 이 사람이 생각하기엔 어때? 나를 뭐하러 지키지? 어차피 나는 나와 연결되어 있고 나는 나를 떠날 수 없는데 나를 왜 지킨다고 하는 거지? 이런 의문을 갖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볼까요? 비록 지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내가 어디로 갈 리가 없는데 이상한 이름이다 라고 나는 생각했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 의문으로 시작하는 부분임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소재기는 처음 시작 부분에 이 정약용이 생각하는 소재에 대한 의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의문으로 시작하고 있고 이거를 이제 어느 학교에서는 이 의문을 던지면 시작하기 때문에 독자들로 하여금 흥미를 유발하는 효과가 있다고도 설명을 하세요. 우리 형님이 나를 지키는 집이라고 자신이 책 읽는 공간에 이름 붙였는데 왜 내가 나를 지켜야지? 나는 떨어질 수 없고 나도 도망갈 수가 없는데 라는 생각으로 그러한 의문으로 시작하는 부분이었어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앞부분 봤고요. 두 번째 승부분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승부분입니다. 장기로 귀향을 온 이후. 그렇죠. 정약용 이 작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 하나가 제시됐죠. 귀향을 오게 되었다. 그래서 이분이 귀향해서 귀향하셨을 때 쓴 글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 귀향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그렇죠. 정약용 필자의 처지를 지금 우리는 짐작할 수 있고요. 장기로 귀향한 이후 나는 홀로 지내며 생각이 깊어졌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러한 의문점에 대해서 환히 깨달을 수 있었다. 즉 이러한 의문은 그렇죠. 아까 가졌던 의문이었죠. 왜 나를 지킨다는 거지? 소재. 이러한 의문점이 바로 소재의 의문이 되고요. 드디어 이 사람이 귀향에 와서 생각하다 보니 내가 나를 지킨다라는 그 의미를 깨달았다라는 것에 도착한 겁니다. 나는 벌떡 일어나 다음과 같이 말했다. 천하 만물 중에 지켜야 할 것은 오직 나뿐이다. 그래서 이 교과서에서는 내가 지켜야 할 나를 본질적인 자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즉 내가 지켜야 할 나는 바로 본질적인 나다. 계속해서 보죠. 내 밭을 지고 도망갈 사람이 있겠는가? 그러니 밭은 지킬 필요가 없다. 똑같은 표현이 계속되고 있죠. 내 집을 지고 달아날 사람이 있겠는가? 그러니 집을 지킬 필요가 없다. 내 동산의 꽃나무와 과실나무들을 뽑아갈 필요가 있겠는가?
나무뿌리는 땅속 깊이 박혀 있다. 그렇죠. 여기까지 일단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어떤 표현법들이 사용되고 있죠? 일단 첫 번째 표현법 한번 볼까? 내 밭을 지고 도망갈 사람이 있겠는가? 이 질문을 한번 볼게요. 내 밭을 지고 도망갈 사람이 있겠는가? 중요한 표현법 하나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질문에는 우리 고전문학에서 생각해야 될 질문에는 이 두 가지 질문이 있죠. 아마 배워보셨을 거예요. 정말 궁금해서 하는 질문과 뻔히 답을 아는 내용인데 강조하고 싶어서 만든 질문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밭을 지고 도망갈 사람이 있겠는가? 정말 내 밭을 지고 도망갈 사람이 누구지? 궁금해서 하는 질문인가요? 내 밭을 지고 도망갈 사람이 세상에 어딨어? 없지. 하는 뻔한 답이 있는데 질문으로 바꾼 건가요? 그렇지. 뻔한 답이 있지만 질문으로 바꾼 거지. 이러한 표현법을 뭐라고 한다? 맞습니다. 제대로 배우셨네요. 맞아요. 이러한 질문을 바로 서리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서리는 아마 굉장히 익숙하고 여러 번 배우셨을 것 같은데 기준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진짜 몰라서 질문하는 건가? 아니면은 나는 답을 알고 있지만 강조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건가? 이 기준을 잡고 의문점들을 보시면 의문문들을 보시면 서리인지 진짜 궁금한 의문문인지를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볼게요. 내 밭을 지고 도망갈 사람이 있겠는가? 내 밭을 지고 도망갈 사람이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 밭은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설이라는 표현법이 쓰였는데 계속해서 똑같은 비슷한 표현법이 쓰이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교과서에서 설명하고 있죠? 서리법, 열거법을 사용하고 있다. 플러스 뭐다? 자기가 질문하고 지킬 필요가 없다. 자기가 답하고요. 있겠는가 질문하고 지킬 필요가 없다. 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답법, 이 세 개의 표현법이 이 부분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 3 뭐라고요? 일단은 서리적 질문, 서리적 표현. 두 번째는 이 질문을 여러 번, 주제를 바꿔서 여러 번 하고 있죠. 그래서 열거법. 여러 개를 열거하고 있으니 열거법, 그리고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하고 있으니 문답법. 이 세 개의 표현법이 성립되는 부분이다. 이거를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표현상 특징으로 문제로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문답, 열거, 서리.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무뿌리까지 가고 책부터 한번 좀 다시 볼게요. 봅시다. 내 책을 훔쳐가서 없애버릴 수 있겠는가? 없애버릴 수 없지. Y, 성현의 경전. 성현이라는 표현 혹시 들어보셨나요? 오른쪽에 용어 설명이 나와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어휘니까 이참에 한번 눈에 익혀두십시오. 성현이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잠깐 보면은 성인과 현인을 말하는 것이다. 성현은 성현과 현인을 말하는 것이다 했는데 한마디로 그냥 지금으로 치면은 개쩌는 훌륭한 위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개쩌 나쁜 말 쓴 것 같아. 개쩌는 훌륭한 옛날 사람은 보통 성현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왜냐면 이 사람은 유교적으로 굉장히 높은 사람들, 유교적으로 학문을 높이 성취한 사람들이고 보통 조선은 이제 유교 사회였기 때문에 성인과 현인, 성현이라고 한다면 옛날에 학문적인 뛰어난 업적을 이룬 사람들. 그래서 옛날 훌륭한 위인들을 말한다고 보시면 돼요. 성현 굉장히 자주 나오는 어휘였습니다. 좋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성현 옛날 훌륭한 사람들 성인과 현인의 경전에 세상에 이미 퍼져 있어. 그래서 물과 불처럼 흔하답니다. 중요한 표현 나왔죠? 성인의 경전이 마치 물과 불처럼 퍼져 있다. 비유적인 표현이잖아요. 비유이면서 비유 중에서도 뭐뭐처럼 뭐뭐같이 직접적인 표현이 있으니까 직유의 표현점이 있으니까 오케이. 그러면서 처럼 이 부분을 보면서 성인의 성현 옛날 사람들의 뛰어난 어떤 그 업적 책들은 이미 많이 퍼져 있다는 거야. 그것이 얼마큼 퍼져 있어? 물과 불처럼 흔하게 퍼져 있다는 거야. 그러니 누가 훔쳐간다 한들 누가 능히는 충분이라는 뜻이에요. 누가 충분히 없앨 수 있겠는가? 또 서리적 표현이네. 없앨 수 없다. 서리적인 표현이죠. 옛 성현들의 책이 물과 불처럼 많이 퍼져 있는데 누가 없앨 수 있겠어? 당연히 없앨 수 없지. 라는 서리적인 표현이었어요. 계속해서 봅시다. 내 옷과 양식을 도둑질하여 나를 궁색하게 만들 수 있겠는가? 궁색이라는 표현도
고조 논문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표현이에요. 한마디로 가난, 아주 가난하다라는 표현이에요. 즉 내 옷과 양식을 도둑질하여 나를 가난하게 만들 수 있겠는가? 가난하게 만들 수 없다. 계속 지금 서리적인 의문이 계속되고 있어요. 한번 봅시다. 천하의 실이 모두 내 옷이 될 수 있고 천하의 곡식이 모두 내 양식이 될 수 있다. 즉 어때요? 내 옷 한 벌, 내 곡식 조금 훔쳐간다고 해서 나 거지 되는 거 아니야. 왜? 뭐 없어진 옷은 다른 옷 사면 되고 천하의 실이 이렇게 많은데 다른 실로 옷 만들어서 사면 되고 천하의 곡식이 이렇게 많은데 다른 곡식들로 먹으면 되지.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즉 여기까지의 생각을 종합해보면 어떻습니까? 쭉 여기서 계속 제시되는 것은 누가 내 거 훔쳐갈 수 있겠어? 누가 내 거 훔쳐갈 수 있겠어? 라고 하는 부분인데 훔쳐간다 한들 어때요? 나한테 큰 타격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훔쳐간다 해도 나한테 타격을 주지 않는다. 그 말을 이렇게 종합하고 있어요. 어떻게 종합하는지 한번 볼까요? 도둑이 훔쳐간다고 한들 훔쳐가봤자 하나 둘 훔쳐갈 거 아니야. 천하의 모든 옷과 곡식을 없앨 수는 없을 것 아니냐 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이죠. 따라서 이 사람의 결론입니다. 다 뭐예요? 그거 훔쳐가봤자 일부 훔쳐가는 거야. 세상에서 없앨 수 없어. 책들 좀 가져가봤자 그 책만 없어지는 거야. 세상에 뭐 지식이 없어질 수 없어. 다 이런 식의 논리를 제시하고 마지막에 제시하는 따라서 부분을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천하 만물 중에서 꼭 지켜야만 하는 거 이제부터 이게 핵심인 거죠. 꼭 지켜야만 하는 것은 없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어떤 이러한 사고 구조에 지금 잘 이해되지 않죠. 네. 누가 내가 아끼는 물건 훔쳐가면 당연히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정리한 건 어때요? 그거 훔쳐가도 세상에 그 물건 많잖아. 다시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약간 계속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뭐가 나오겠습니까? 내가 없어지면, 내가 훔쳐가지면 큰일이 날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겠어요? 왜냐면 수호제의 뜻이 내가 나를 지킨다 였잖아. 근데 이 사람의 논의의 시작이 내가 나를 지킨다는 그 의미를 드디어 발견했다는 거잖아. 예, 그래서 어떤 논리적인 구성을 살펴보면은 여기 있는 것들은 없어지거나 훔쳐져도 문제가 안 생기는 반면 이제부터 나올 것들은 없어지거나 훔쳐가면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계속해서 보죠. 그러나 부분부터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봅시다. 그러나 유독 이 나라는 것은 이 부분에서 그래서 계속 나를 본질적 자아라고 보고 있죠. 즉 나라는 것, 본질적 자아인 나라는 건 뭐예요? 나라는 것은 그 성품이 달아나기를 잘하며 출입이 무상하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성품이 자라나기를 잘하며 출입이 무상하다. 무상하다도 옆에 요거 설명이 나오고 있죠. 무상하다. 일정하지가 않고 늘 변한다. 일정하지가 않고 늘 변한다고 써있네요. 다시 한번 봅시다. 나라는 건 어때? 나의 중요한 성격은 뭐야? 나라는 것의 중요한 성격은 성품, 그 성격이 달아나기를 잘한대. 그리고 출입이 무상하대. 자, 그럼 이거 어떤 긍정적인 성격은, 긍정적인 속성으로 보입니까? 좀 부정적인 속성으로 보입니까? 좋습니다. 아주 좋은 느낌을 받으셨어요. 맞아요. 앞서 물건들은 없어지면 뭔가 다른 거 있어 였지만 나는 어때요? 잘 달아나기도 하고 뭔가 쉽게 너무 바뀐대요. 내가 오고 들어가고가 뭔가 너무 일정하지 않고 쉽게 바뀐대요. 그래서 어떤 부정적인 속성이라는 걸 일단 파악하시면 돼요. 계속해서 보자. 친밀하게 붙어있어. 그렇지, 나와 나는 친밀하게 붙어있어. 서로 배반하지 못할 것 같지만 이게 그럼 어때요? 사회적인 일반적인 생각, 나의 일반적인 생각이지만 어때요? 잠시라도 살피지 않으면 어느 곳이든 가지 않는 곳이 없다. 나라는 존재가 어떻다? 나라는 존재는 나한테 잘 붙어있을 것 같은데 잠시라도 살피지 않으면, 방심하면 교과서에서는 이것을 본성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어느 곳이든 가버린다. 가지 않는 곳이 없다. 또 이중부정이네. 않는 곳이 없다. 이중부정이니까 쉽게 어디로든 간다. 긍정문으로 바꾸면 편해지죠. 즉 나의 본성 수양, 나의 본성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지 않으면 나라는 것은 어디로든 쉽게 떠나가 버린다는 거야.
이익으로 유도하면 떠나간다. 위협과 재앙으로 겁을 줘도 떠나간다. 질타하는 음악 소리만 들어도 떠나간다. 미인의 예쁜 얼굴과 요함한 자태만 봐도 떠나간다. 지금까지 제시된 요 부정적 속성, 나의 속성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어떤 속성이다? 쉽게 떠나간다라는 속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쭉 나의 어떤 본질적인 자아가 쉽게 떠나간다. 즉 내가 나를 잃어버리는 상황들이 정말 많죠. 그 상황들, 나는 정말 쉽게 떠나간다는 속성을 가지고 있고 그 내가 쉽게 떠나게 만들어주는 여러 가지 가치들이 제시되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예. 내가 나를 지키는 일은 정말 어려울 수 있어요. 예. 시험 공부를 하다 보면 많이 생각하지 않나요? 나는 1시까지 공부를 하겠어. 나를 지키려고 했는데 한 12시 반쯤 되면 인스타를 한 번씩 보고 있죠. 그것도 어때요? 내가 쉽게 떠나간 거야. 공부를 하겠다는 나를 지켜야 되는데 어때? 친구의 어떤 소식, 친구의 어떤 DM 이런 것들을 견디지 못하고 공부를 하겠다는 나가 떠나버리게 된 거죠. 계속 그러한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나라는 건 어때요? 맞아요. 너무 쉽게 떠나갈 수 있어. 이러한 세속적인 유혹, 어떤 작은 가치만 있어도 내가 나를 쉽게 떠나가게 된다. 그러한 것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얘기가 쉽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한 번 떠나가면 돌아올 줄을 몰라. 붙잡아 만류할 수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어때? 일단 지키기도 쉽지 않은데 얘가 한 번 나가면은 다시 이렇게 불러오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들 공부할 때 그 생각하죠. 예. 옛날 과거 얘기를 해드리자면 제가 이제 수험생 때 말고 이제 거기서 대학 졸업하고 이제 뭐 자격증 시험 같은 걸 좀 봤었거든요. 그때 이제 항상 하던 다짐이 재미없잖아요 공부. 그러니까 딱 이제 20분만 유튜브 보고 다시 공부해야지. 20분이 지는 일이 거의 없어. 예. 20분 보면 1시간 보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항상 확장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맞아요. 한번 나를 잃으면은 돌아올 줄을 몰라. 다시 나를 찾아오기, 나를 집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성격, 나를 잃기 쉬운 이유라고 제시되는 어떤 성격 하나가 제시되어 있었어요.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나오는 정보들을 봅시다. 그러므로 천하 만물 중에 잃어버리기 쉬운 것으로는 나보다 더한 것이 없다라고 나오고 있죠. 즉 보다 나는 잃어버리기 쉽다. 천하 만물 중에서도 나라는 것은 굉장히 잃어버리기 쉽다라는 성격으로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어떤 표현법적인 특징 한 번만 살펴볼게요. 이 왼쪽에 이 파란 글씨를 좀 볼까요? 지금 어때? 음악 들어도 나는 나를 떠나가고 미인을 봐도 나는 나를 떠나가고 이러한 성격들 전부 다 어때요? 열거되고 있었죠. 그렇죠. 내가 나를 떠나가는 어떤 쉬운 상황, 이 세속적인 가치, 돈을 줘도 나는 떠나가고 미인을 봐도 나는 떠나가고 이러한 식으로 여러 가지가 열거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예시가 활용되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예시로 열거라는 표현법을 써서 또 역시 논의를 진행시킨 부분이었어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부분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부분을 넘어가 봅시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완성된 속성이 뭐예요? 나는 정말 쉽게 떠나가는 존재고 나를 잃는다는 건 너무 쉬운 일이야. 그리고 잃어버린 나는 다시 찾기도 어려워.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좀 확대해서 볼까요? 자물쇠로 잠가서 나를 굳게 지켜야 한다. 즉 아까 이 나를 지킨다. 나를 굳게 지킨다. 이게 수호라는 뜻이었잖아요. 나를 지키는 집이 수호제였고요. 맞습니다. 이제 글의 첫 번째 의문에 대한 해답에 도달한 거예요. 처음에 이 사람은 왜 내가 나를 지켜야 되지? 라는 의문을 가졌지만 귀향 중에 생각해보니 내가 나를 떠나가기가 너무 쉽구나.
즉 세상에서 자물쇠로 잠가 지켜야 할 것은 나구나. 아 이게 바로 수호겠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깨달은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표현 나오네요. 자물쇠로 잠가라는 표현을 보시면은 어때요? 마음을 실제로 자물쇠로 잠글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렇죠.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자물쇠를 다는 구체적인 행위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추상적인 것을 구체적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럴 때 우리는 추상적인 마음을 구체화해서 표현하고 있다. 라고도 나올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적어볼까? 추상적인 대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성질로 나올 수 있어요. 추상적 대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추상적 대상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 구체화한다는 건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에 자물쇠를 단다는 어떤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서 그렇죠. 마음을 추상적으로 추상적인 마음을 구체화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표현이었고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를 보시면은 드디어 이 사람이 해답을 얻은 부분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전, 기승까지 왔고 이제 세 번째 전 부분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나는 나를 허투루 간수했다가 나를 잃은 사람이다 라고 나오고 있죠. 이거는 자신의 과거에 대한 얘기일 거예요. 자신의 과거, 나는 나를 허투루 두르다가 나를 잃은 사람이다. 그래서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았다 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계속해서 봅시다. 어렸을 때는 과거 시험을 좋게 여겨 그 공부에 빠져 있던 것이 10년이다. 이 사람 10년 동안 과거 공부를 했나봐요. 마침내 조정의 별사치가 되어 사모반대의 비단도포로 있고 사모반대의 비단도포도 역시 옆에 용어 설명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관리들이 입는 좋은 어떤 의복을 말하는 거예요. 멋진 모자 그리고 멋진 옷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사모반대의 비단도포를 입고 백주도로를 미친듯이 바쁘게 돌아다니면서 일단 한번 끊을게요. 어때요? 백주도로 대낮에 도롯을 말하는 거거든요. 실제 이 사람 뭐 달리기 선수도 아니고 마라톤 선수도 아니고 힘드시죠? 네, 힘내십시오. 마라톤 선수 달리기 선수도 아니고 어떻게 미친듯 돌아다녔겠어요. 이 백주도로 자체가 벼슬길을 의미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 10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과거 합격해서 관리들이 입는 이런 옷을 입고 그렇지 벼슬길에서 열심히 활동을 했다. 이런 얘기들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다시 12년을 보냈답니다. 계속해서 볼까? 그러다가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 여기서 말하는 상황이 바뀌다라는 말 이게 바로 귀향을 가게 됐다라고 이 사람의 인생을 보면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상황이 바뀌어서 친척을 버리고 고향을 떠나 한강을 건너고 문경세제를 넘어 아득한 바닷가 대나무 숲에 있는 곳이 이르러서야 멈추게 되었다. 그렇죠. 옛날에 귀향 가면은 서울과 최대한 먼 곳으로 보내거든요. 혹시 왕산암 보셨습니까? 네, 저는 아직 못 봤어요. 왕산암에서도 그렇죠. 단종을 최대한 이제 멀리 자꾸 보내려고 하잖아요. 네, 귀향이라는 게 그런 형벌입니다. 서울 어떤 이런 곳으로부터 자신의 고향으로부터 이제 고립시키면서 멀리 보내려고 하는 형벌, 귀향이라는 형벌. 아니에요. 왕산암 재밌던가요? 오, 저는 이제 1000만 넘으면 영화를 안 봅니다. 미안해요. 홍대병이 있어서 1000만 넘으면 좀 이제 약간 너무 과열되어 있다. 보지 않겠다. 그래서 제가 안 본 1000만 영화 진짜 많거든요. 저는 약간 듣보자. 미안해요. 약간 유명하지 않아야 보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아무튼 귀향이 나오니까 그렇죠. 왕산암을 통해서 어떤 그 귀향의 모습들을 확인하셨을 거예요. 정약용도 그런 모습을 겪었다라는 거죠. 좋습니다. 계속해서 보죠. 귀향이 갔던 얘기들 쭉 하고 있고요. 이때 바닷가 대나무숲 다음부터 나오는 이때부터 한번 볼게요. 이때 나도 땀을 흘리고 숨을 몰아쉬며 허둥지둥 내 발뒤꿈치를 쫓아 함께 이곳에 오게 되었다. 나는 나에게 말했다. 너는 무엇 때문에 여기에 왔는가? 그렇죠. 흔히 이게 말하는 자문이죠. 스스로에게 물. 자문은 뭐다? 스스로에게 질문한다. 그렇죠. 이제 열심히 관직일을 하다가
귀향을 가게 되어서야 비로소 좀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이 생긴 거야. 실제로 그렇거든요. 이제 공부하느라 너무 바쁘면 일하느라 너무 바쁘면 자기를 돌아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한 번쯤 이런 이벤트나 사건이 생겨야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좋습니다. 너는 무엇 때문에 여기에 왔는가? 여우나 도깨비에게 홀려서 왔는가? 바다의 신이 불러서 왔는가? 너의 가족과 이웃이 손해에 있는데 어째서 그 본고장으로 돌아가지 않는가? 귀양 갔으니까 돌아갈 수가 없겠죠. 네, 그래서 자신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부분이었어요. 이 사람이 귀향을 가게 되자 스스로 나는 왜 이곳에 있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의 어떤 효과적인 측면을 살펴볼까요? 내가 나한테 스스로 질문을 던지면서 어떤 효과들이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어때? 내가 나에게 던지는 질문이란 내가 한 생각을 직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내가 나에게 던지는 질문이란 뭐다? 내가 했던 생각을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럼으로써 그렇죠. 내 생각이 직접적으로 표현되는 걸 본 독자들은 이해의 측면에서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진다는 게 맞아요. 요거 굉장히 문제 속 선지로 많이 나와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진다는 건 뭐다? 자신을 객관화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 나는 왜 이러지?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러지? 이러한 과정들. 나는 뭐지? 하는 과정들이 바로 성찰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들이 쭉 제시됐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진다는 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부분을 설명한 거예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진 부분을 독자들에게 보여주니까 독자들은 이해를 잘할 수 있고요.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질문, 스스로에 대해서 돌아보니까 성찰을 할 수 있고 자기를 객관화하여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이다. 이런 내용이 제시된 겁니다. 좋아요. 어떡해요. 힘드시죠? 어제 몇 시에 주무셨어요? 2시? 전 3시에 잤어요. 미안하다. 아니, 왜 내가 더 늦게 자는 거를 자랑해서 이게 3시 반에 잤어요. 아니, 그렇잖아요. 예. 아니, 근데 이럴 때마다 약간 좀 드는 생각이 있어. 예.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저는 이미 대학을 갔잖아요. 예. 대학에 가야 되고 학생들인데. 왜 이제 나는 안 자고 있는데 학생들이 자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 근데 힘들죠. 네, 아침 수업이 힘들고 자꾸 졸게 해드려서 좀 죄송합니다. 네, 저 졸음을 깰 수 있도록 눈이 번쩍 뜨이는 수업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힘 좀 내시란 말이에요. 아닙니다. 좋습니다. 네. 저도 드라마 학생들 진짜 많이 잤던 것 같아요. 네, 참을 수가 없어. 아무리 정신을 차리려고 해도 참을 수가 없었죠. 힘든 시기를 보내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좀 졸려오셔도 또 한 번 더 힘을 내주시고요. 예. 소집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렇죠. 많이 안 남았어요. 이제 거의 다 왔거든요. 이제 거의 한 두세 문단 정도 남은 부분이니까 파이팅해서 좀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들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봅시다. 자, 이런 질문들을 던지고 나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한번 볼게요. 그러나 나는 멍하니 꼼짝도 않고 돌아갈 줄을 몰랐다. 내가 꼼짝도 않고 돌아갈 줄을 몰랐다는 걸 교과서에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나를 지키는 것이 어렵다고 한 번 더 표현하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어요. 계속해서 볼까? 그 안색을 보니 마치 얽매인 게 있어 돌아가려 해도 돌아갈 수 없는 듯 했다. 그래서 나를 붙잡아 함께 머무르게 되었다. 오, 그렇죠. 지금까지 쭉 했던 질문을 해보니까 나는 나를 잃고 있었던 것 같아. 나는 나를 지키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했던 것 같아. 그런데 어때 이제 나는 나를 붙잡아서 함께 있기로 했어. 즉 이 사람은 성찰을 통해서 나는 나를 나는 나를 되찾았어 라는 것을 좀 파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논의되고 있는 거. 나를 지키기가 어렵다. 나는 나를 잃어왔던 것 같다. 나는 나를 이제는 되찾을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조금 더 다른 얘기를 보죠. 이 무렵 내 둘째 형님 또한 나를 잃고 남의 섬으로 가셨는데 둘째 형님도 어떻다? 나를 잃고 남의 섬으로 가셨다. 둘째 형 역시 귀향을 가게 되었다. 그러니까 둘째 형도 어떻게 했어요? 나를 잃고 남의 섬으로 가셨으니까 아유 나를 붙잡아야지. 나를 붙잡아야지. 그렇죠. 그 생각을 가지게 되었겠죠. 의외로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 무렵 내 둘째 형님, 여기서 말하는 나는 정약용이죠. 근데 그 형님이 나를 잃었대. 여기서 말하는 나는 정약전이 되겠지. 형님이 되겠지. 나를 잃고 남의 섬으로 가셔서 역시 그 형님도 나를 붙잡았대. 이것도 역시 정약전이 되겠죠. 네, 그래서 글 속에서 나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문장에서의 나는 내가 아닌 나의 형님을 말하는 겁니다. 내 형님도 자기 자신, 즉 나를 잃었다가 다시 나를 붙잡게 되었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계속해서 보자. 유독 내 큰 형님만이 나를 잃지 않고 편안하게 수고지에 단정히 앉아 계신다. 여기서의 나는 어때? 여기서 나는 큰 형님이 되는 거야. 이거 잘 구분해야겠다. 지금 나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나를 세 사람이에요. 나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내가 세 사람입니다. 나, 둘째 형님, 큰 형님. 그래서 이 부분에서 나를 좀 구분하는 문제 한 번쯤은 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봅시다. 그러니까 내 큰 형님은 어때? 소재라는 그 책을 읽는 서당을 만들고 항상 자신을 지키려는 생각을 하신 거야. 그러니까 어때? 큰 형님은 나를 잃지 않고 계셨다는 거지. 계속해서 봅시다. 본디부터 지키는 바가 있어서 나를 잃지 않으신 때문이 아니겠는가? 요 나도 역시 큰 형님을 말하는 거죠. 큰 형님은 큰 형님 스스로의 본질적 자아를 잃지 않으셨대. 그래서 되게 재밌죠. 나와 둘째 형님은 본인의 어떤 본질적 자아, 나를 잃어버린 적이 있는데 큰 형님은 계속 지키셨대. 그러면서 어때? 필자 둘째 형님과 대비되는 큰 형님, 필자 둘째 형님과 대비되는 큰 형님이 제시되고 있죠. 나와 둘째 형님의 공통점은 우리는 나를 잃어본 적이 있어. 나와 둘째 형님 그리고 큰 형님의 차이점은 큰 형님은 나를 잃지 않으셨어요. 그런 어떤 차이점들이 제시되는 부분이었어요. 계속해서 봅시다. 단정히 앉아 계신다. 나를 잃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였죠. 이것이야말로 큰 형님이 자신의 서재 이름을 수호라고 붙이시는 까닭일 것이다. 그렇죠. 이 첫 번째, 이 글을 시작하면서 있었던 질문에 대해서 역시 답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일찍이 큰 형님이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나의 자를 태연이라고 하셨다. 자와 태연의 뜻 나오고 있죠. 이 자 정도도 역시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옆에 영어 설명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쓱 보셔도 되고요. 자는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세컨드 네임이거든요. 네. 갑자기 웃긴 생각을 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두 번째 이름을 쓴다고 하면 좀 꼴깍 떠는 것 같지 않나요? 미안합니다. 옛날에는 이런 게 있었어요. 옛날에 본인의 이름이 있고 자라는 어떤 두 번째 이름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그 자신의 두 번째 이름이 태연이라고 했는데 나는 홀로 나의 태연을 지키려고 서재 이름을 수호라고 하셨다라고 나오고 있죠. 그렇죠. 이 나의 태연, 이 나가 지키고 싶은 나가 될 테고 그 나를 지키기 위해서 수호라고 책 읽는 공간의 이름을 만든 겁니다. 이는 그 이름 지은 뜻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좋습니다. 이제 맹자의 얘기로 넘어가 봅시다. 거의 다 끝났어요.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지키는 것이 큰일인가? 자신을 지키는 것이 큰일이라고 하셨는데 참되도다 그 말씀이여 라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맹자 그래서 공자, 맹자, 순자 이 정도 급이 나오면은 그렇죠. 옛 위인 중에서도 정말 개쩌는 옛 위인입니다. 그래서 옛날 맹자 훌륭한 성현의 말씀을 인용한 부분이 나오고 있고요. 무엇을 지키는 것이 큰일이다. 자신을 지키는 거. 이 글에서 계속 표현된 나라고 표현된 부분이죠. 근데 어때? 우리 형님의 일화, 내가 겪어온 일화를 생각해보니 역시 그 말이 맞는 거야.
좋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참되보다 그 말씀이여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요건 한번 물어볼까? 네, 도치법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렇지. 원래는 어떻게 써야 되지? 그 말씀이 참되다라고 써야 되잖아요. 근데 참되보다 그 말씀이요. 이렇게 어순을 뒤바꾼 걸 도치라고 하고 있고요. 영탄법도 혹시 배우셨습니까? 영탄법은 한 번 정도 정리하고 갈까요? 영탄적 어조. 영탄을 한번 정리하고 갑시다. 되게 자주 나오는 문제거든요. 여기 좀 빼서 쓸게요. 영탄을 한 번 정도 정해야 돼. 영탄. 네, 굉장히 모의고사 내신에서 좋아하는 어떤 표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영탄이라고 하면은 흔히들 좀 감탄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아요. 예, 힘내시고요. 예, 파이팅. 영탄 중요한 내용이에요. 영탄이라고 하면 감탄을 떠올리는 내용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 감탄을 표현하는 방법에도 정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일단 적어볼게요. 일단 영탄적 표현이라고 한다면은 감탄이 사용된 표현법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감탄을 표현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아니라 지금까지 평가원 모의고사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하면은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어요. 네. 일단 첫 번째, 조금만 글씨를 수정. 감탄이라고 하는 걸 표현하는 걸 평가원에서는 이 세 가지 정도의 방법으로 볼 수 있다. 일단 첫 번째 감탄을 표현하는 법은 아마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감탄형 종결 어미를 쓰는 겁니다. 감탄형 종결 어미. 네, 종결 어미가 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렇죠. 문장 끝낼 때 쓰는 어미를 말하는 거죠. 근데 이러한 어미들을 쓰면 감탄의 의미가 들어갈 때가 있어요. 대표적인 거, 조금 더 확장했어야겠다. 대표적인 게 뭐예요? 뭐뭐로다, 뭐뭐로구나, 뭐뭐하는 도다. 이런 것들을 쓰면 어때? 자연스럽게 감탄의 의미가 들어가요. 그러면서 영탄적인 표현을 썼구나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영탄, 첫 번째 영탄을 설명하는 건 일단 감탄인데, 감탄이 쓰였을 때 영탄이라고 하는데 감탄을 표현하는 방법 중 하나가 감탄형 종결 어미를 사용하는 거. 근데 감탄을 표현할 때 이 방법만 있는 거 아니라 두 번째 방법도 있어요. 요거는 아마 들어봤을 거야. 어즈버. 오, 같은 게 뭐죠? 감탄사라고 하죠. 감탄사를 사용해도 영탄적 어조가 성립합니다. 감탄사. 예시로는 어즈버.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럼 세 번째. 그렇죠. 여기서도 사실 쓰이는 부분이에요. 요거. 느낌표가 나죠. 감탄의 의미를 하면 부호를 써도, 감탄 부호를 써도 영탄이 성립해요. 느낌표로. 그렇죠. 그래서 공부를 뭐 조금 하신 분들은 여기까지는 쉽게 알고 계십니다. 영탄이라고 한다면 보통 감탄 아닌가요? 그리고 감탄을 뭔가 이 세 가지 방법 정도로 표현할 수 있지 않나요? 근데 정말 재밌는 건, 그러니까 우리한테 가장 기준이 되는 시험, 평가원 모의고사 수능에서는 감탄만 영탄으로 보지 않습니다. 여기에 더해지는 것들이 있어요. 봅시다. 일단 두 번째는 바로 서리적인 표현입니다. 실제로 중요한 모의고사에서 서리적인 표현 써도 그걸 영탄으로 보는 게 맞는 선지였습니다. 네. 이 서리적 표현의 예시 하나 보여드릴까요? 혹시 낙화라는 시 알고 계십니까? 낙화라는 시에 무슨 구절이 나오냐면,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요런 표현이 쓰인 적이 있거든요. 그럼 역시 이거 어때? 정말 그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알고 가는 사람이 아름다운지 몰라서 하는 질문인가? 가야 할 때가 언제인지 알고 가는 사람의 뒷모습은 아름답지 하는 강조형 표현인가? 강조형 표현이죠.
그래서 이거 서류법이 쓰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 그 수능 시험에서 이 구절을 영탄이 된다고 봤었어요. 그래서 보통 큰 모의고사에서는 서류적인 표현을 써도 영탄이 성립한다고 해요.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세 번째 여기 적겠습니다. 세 번째, 이것도 영탄이 성립한다고 봅니다. 바로 사람이나 사물을 부르는 폭격조사를 사용해도 이것이 영탄으로 성립한다고 합니다. 아니, 중간 내용이에요. 영탄 3년 내내 볼 거예요. 예. 그래서 실제 그렇지. 언젠가 한 번은 정리할 필요가 있어. 실제 수능에서는 어떤 표현을 썼었냐면, 그렇지. 김소월의 이제 초혼이라는 시가 있거든요. 거기에 어떤 구절이 나오면은 산산이 부르다 내가 죽을 이름이여. 그냥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라고 안 하고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라고 표현했는데 이거 영탄 맞다고 봤어요. 그래서 요 세 개 정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세 개 정도가 나오면 영탄적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거 어때? 이거 왜 영탄이야? 느낌표 보이죠? 그리고 어때? 참됩니다. 그 말씀 한 게 아니라 말씀이요. 말씀을 부르는 인품조사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아, 인품조사 본다면 뭐뭐요, 뭐뭐야, 뭐 이런 표현. 그렇지. 말씀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영탄법이 사용되고 있다. 이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네, 영탄은 정말 자주 나온 거예요. 한 번 정도 이렇게 정리해두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옛날에 영탄은 그냥 감탄으로만 가르쳤거든요. 근데 점점 확장됐어. 실제 시험들에서, 실제 이 중요한 평가원 시험들에서 감탄뿐만이 아니라 이런 서리적인 표현이나 이런 사람 부르는 표현을 사용해도 영탄적이라고 본 다음부터 영탄은 좀 크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네. 학교에서 혹시 영탄법 안 했나요? 안 했어요? 앞으로 보게 되실 거예요. 영탄하면 한번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는 게 좋고요. 좋습니다. 그래서 도치법과 영탄법이 사용된 부분, 영탄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봤고요. 자, 마지막 부분입니다. 드디어 내 생각을 써서 큰형님께 보여드리고 수호제를 기문으로 쓰는다 라고 되어 있죠.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이제 형님이 왜 수호제라는 이름을 가지셨는지 나는 이제 알 것 같다. 그렇죠. 그리고 이 글을 왜 썼는지, 내가 알게 된 생각을 형님께 보여드리고 싶어서 썼다. 이러한 내용들이 제시된 부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일단 다 봤고요. 예, 굉장히 고생하셨어요. 그렇죠. 나는 굉장히 중요한 이 글의 어떤 논지 전개 과정, 필자의 성찰 과정을 한번 볼까요? 저는 이 과정도 이 굉장히 중요한 출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글의 흐름, 논지 전개 과정을 좀 보여줄 수 있거든요. 처음에 어땠습니까? 처음에 왜 소재라는 이름을 가지죠? 의문을 가졌죠. 근데 이 의문의 내용이 뭐였어요? 내가 나로부터 어떻게 떠나가? 나는 나한테 항상 붙어있지.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왜 나를 지킨다는 거지? 그 의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때요? 스스로 깨달음을 얻고 의문을 해소하게 되었죠. 생각해보니까 물건 없어지는 건 큰일이 아니야. 근데 나는 없어지기도 쉽고 없어지면 쉽게 안 돌아와. 그러니까 어때요? 나를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의문을 해소하게 되었죠. 자, 그 다음에 뭐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삶에 적용하면서 반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 기억나요? 나 관직 되려고 열심히 노력했다가, 그렇지, 관직하다가 유배하게 되었지. 그 과정에서 나는 나를 잃었던 것 같아. 아이고, 나를 지키는 게 정말 중요했는데 나는 나를 잃어오면서 살아왔던 것 같아. 그러면서 어때? 큰형님은 자식이 자신을 지켰고 둘째 어머님과 나는 유배를 가면서 나를 잃어버렸어. 이런 반성들을 했었지. 자기 성찰과 반성들을 했었지. 그리고 마지막, 그래서 이 깨달은 내용을 형님께 알려드리고 기록하려 해. 이게 이 글의 어떤 큰 전개 방식이었죠.
네, 그래서 이 스토리 라인을 생각하시면서 요거를 다시 복습하신다면은 예, 굉장히 이 글이 어렵지 않게 다가오실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 수호제기 내용 한번 쭉 살펴봤고요. 그러게 약간 좀 지루하실 때가 됐으니까 문제 풀 수 있는 시간 한번 드릴게요. 어렵진 않거든요. 예, 일단은 아주 굉장히 기초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조금 넘겨보시면 오늘 드린 자료 조금 넘겨보시면 일단은 그렇죠. 소단원 모의평가 1회라고 되어 있는 거 요거에 한번 1에서 5번 지금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잘 풀리십니까? 좋아요.
간단한 문제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복습을 할 때는 문제를 보면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구나를 파악해 보면은 굉장히 좋죠. 일단은 1번 내용 한번 봅시다.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렇죠. 이 글에 대한 설명들이 제시되어 있는데 적절하지 않은 거 하나를 고른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3번이었어요. 관념적인 나의 마음을 구체화하여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대화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잠시만요. 맞나? 소단은 뭐 평가 1회. 한국 문학의 양식 중 하나인 기에 해당한다. 기에 해당하죠. 의문에서 출발하여 깨달음을 얻는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 관념적인 나의 마음을 구체화하고 그것과 대화하지는 않지. 자신의 삶을 반성적으로 돌아보고 그 과정에서 얻은 깨달음을 결과하고 있다. 열거법, 문답법, 서리법 등을 사용하여 답하면 강조한다. 잠깐만. 이거 두 개가 다 정답 후보가 될 수 있거든요. 한번 보자. 나의 마음을 구체화하고 그것과 대화하는 방식. 3번도 좀 그런데. 근데 이거 어때? 자문을 던지고 그 자문에 답하는 자답 방식을 생각하면은 이것은 맞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정답은 5번이다. 열거법, 문답법, 서리법 등을 사용하여 자신이 얻은 의문이 해소되지 않는 답답함을 강조하지 않았죠. 예. 의문이 해소됐었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예, 뭔가 약간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다시 한번 풀어봤는데 정답이 5번이에요. 의문이 해소되지 않는 답답함. 3번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답하는 거에서 나의 마음과 대화를 한다? 그거 나의 마음과 완벽한 대화를 보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그것과 대화하는 방식이 사용되고 있다.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었고요. 2번 문제 한번 가보죠. 가와 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정답은 4번이죠. 4단 구성의 세 번째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자신의 경험을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 4단 구성 기억나십니까? 기, 승, 전, 결을 말하는 거고요. 4단 구성의 세 번째에 해당하는 거니까 전인을 말하겠죠. 그렇죠. 여기서 제시됐던 자신의 경험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그렇죠. 이 깨달음을 얻은 다음에 그 경험들을 자신의 삶에 적용해보고 있었잖아요. 귀양 갔었지, 그때 나를 잃었었지 이런 것들 이 제시되는 부분으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한번 보죠. 다산 정약용의 삶이 조금 제시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삶의 내용 살짝 한 번만 볼까? 신유박해 이후 다산은 맞아요. 신유박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이게 이제 그 흔히 말하는 기독교 천주교 신자들을 데려다가 이제 그렇죠. 왜냐면 유교 사회니까 감히 서양의 종교를 니들이 믿어 하면서 그 천주교 신자들 박해하는 사건이에요. 네, 아무튼 이 다산 정약용님이 천주교를 좀 믿었기 때문에 이 일로 크게 이제 그렇죠 유배 생활을 하게 됩니다. 무섭죠. 옛날에 이렇게 어떤 종교적인 감히 서양의 종교를 믿어 하는 걸로 18년 동안 형벌을 내릴 수 있다니. 아무튼 신유박해 이후 18년에 거쳐 유배 생활을 하게 되었다. 이게 이제 다산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고요. 그의 나이는 이미 40세로 외경상 그의 인생은 끝났다. 어떠한 희망도 없었다. 그렇지. 옛날에 수명이 짧으니까 40세 40대쯤 되면 이제 다 간 거죠. 그런데 오히려 다산은 지나간 40년의 인생이 진정한 나를 잃어버리고 살았던 거다. 나를 잃어버리고 살았던 시간임을 깨닫는다. 이게 바로 성찰을 적용한 내용이었지. 이제 진정한 나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그런 깨달음은 지독한 고통과 자기 형식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어떻게 살아야 한다. 어떻게 해야 참된 나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그 답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 그의 귀향 이후의 삶의 과정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약용이 겪었던 귀향이라는 사건과 나를 잃고 나를 찾는 이 수호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제시되어 있었어요. 정답은요, 3번입니다. 이거는 사실적으로 틀린 내용이죠. 필자 40년 동안 진정한 나의 모습 이렇게 만든 게 큰형님이에요? 아니죠.
그래서 큰형님은 어떤 존재였죠? 나와 달리 나를 지킨 존재였지. 기억나십니까? 그렇지. 나와 둘째 형님은 자신을 잃었어. 수오를 하지 못했어. 하지만 큰형님은 우리와 달리, 나와 둘째 형님과 달리 자신을 지키셨던 분, 이렇게 제시되었었지. 뭔가 나를 이 모습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서 원망하고 있다, 이런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 살펴봤고요. 4번 문제, 4번 문제 한번 갑시다. 기억에서 미흡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을 물어보는 문제죠. 정답은 3번. 디귿, 추상적인 대상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라고 했었는데 뒷 부분 한 번만 다시 볼까요? 그렇지. 추상적인 마음을 추상적인 마음을 자물쇠를 시킨다. 어떤 행동을 통해서 구체화시키고 있지. 자물쇠를 채우는 행동은 눈에 보이는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추상적인 마음의 구체화가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정답 3번. 추상적인 대상, 여기서 말하는 추상적인 대상은 마음이었죠. 구체적으로 표현, 여기서 자물쇠를 채우겠다. 자물쇠를 꽁꽁 채워.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구체화되는 부분. 그리고 어때? 추상적인 개념을 맞아요. 이런 구체화로 설명하면 이것을 읽는 사람들의 이해가 좋아진다는, 이해가 쉽게 된다는 효과도 역시 발생하게 됩니다. 문제 없어요. 이해도 도와준다. 문제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정답 3번이었고요. 5번 A 중 의미하는 바가 잘못 짝지어진 것은, 그렇죠. 여기서의 이제 본질적인 자라고 한다면은, 그렇죠. 지키고 싶은 나가 될 테고, 나 지키고 싶은 내면, 현상적 자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실제로 존재하는 나, 외면에 나가야지. 네, 이렇게 현상적 자자, 현상적 자와 본질적 자를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고요. 정답은 4번이었죠. 4번. 이 글의 자는 현상적 자. 그렇죠. 그럼 D를 한번 볼까? D 부분 한번 볼게요. 그렇지. 너는 무엇 때문에 왔는가? 무엇 때문에 여기에 왔는가? 라고 말했을 때 이 나는 나에게 말했다. 잘 봐요. 나는 나에게 말했다. 이 내가 바로 현상자, 실제적, 본질적 자지. 내가 나한테 묻고 있는 거야. 내가 나의 본질적 자에게 묻고 있는 거야. 그랬을 때 이 나를 바로 받는 말인 너 역시 본질적 자가 될 수밖에 없지. 자신을 찾는 과정이었잖아요. 자신의 본질적 자와 대화하면서 성찰하는 과정이었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이때 나는 본질적 자가 될 수밖에 없고, 이 본질적 자에게 던지는 질문이 너 어쩌다 여기에 오게 되었니? 여기서 말하는 너 D는 본질적 자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D를 현상적 자라고 표현하고 있으므로 5번의 4번이 잘못된 말, 잘못 짝지어진 정답이었습니다. 네. C는요. C. 그 C 밑줄 친 나가 현상적 자하고 네. 옆에 이렇게 따옴표대에 있어서 나오는 나가 본질적 자. 그렇죠. 나, 실제로 존재하는 나는, 그렇죠. 나, 본질적인 내면의 자를 허투루 가능했다. 맞아요. 이거는 현상적 자라고 볼 수 있죠.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맞아요. 이 교과서에서는 나를 이제 실제로 존재하는 나와 내 내면의 나, 이것을 본질적 자와 현상적 자로 나누고, 이것을 좀 구분하는 문제들에 신경을 썼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충분히, 그렇죠, 동정고 내신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봐요. 이 나가 헷갈리는 부분. 그리고 제가 집중하는 건 나가 나왔을 때 이제 큰형님을 말하는 건지 나를 말하는 건지 둘째 형님을 말하는 건지, 이 부분도 충분히 문제에 출제하실 수 있을 것 같고. 4번에 4번도 한번 볼까? 좋아요.
지키고자 하는 것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표현이다. 이걸 한번 볼까요? 자 보자. 유독 내 큰 형님만이 나를 잃지 않고 편안하게 수호지에 단정하게 앉아 계신다. 본디부터 지키는 바가 있다. 이 본디부터 지키는 바, 이것은 그렇죠. 나를 지키는 행위, 나를 지켜왔음. 좀 더 구체적으로 쓸게. 이거는 나를 지켜왔다는 것이고, 그럼 생각해보세요. 그동안 큰형님이 굉장히 신경 쓰신 일은 뭐였죠? 큰형님은 원래부터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을 굉장히 신경 쓰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지켰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편안하게 있다라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 잘 봐. 큰형님은 나를 잃지 않았어. 그 이유는 뭐죠? 나를 계속해서 지켜왔기 때문에. 큰형님은 나를 지키는 행동을 계속해서 해왔기 때문에 지금 나를 잃지 않고 있는 겁니다. 4번 선생님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죠? 큰형님이 나를 지키는 것에 대한 집착을 버리면 안 돼요. 큰형님은 계속해서 나를 지켜오시는 거예요. 나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계속 신경 쓰고 지금 나를 지키는 것에 성공했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굳이 맞는 설명으로 바꾸면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늘 신경 쓰시고 지키는 일에 성공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편안하게 앉아 계신 거예요. 이게 더 어울리겠죠.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를 찾는 걸 마치 좀 1등급이라고 치환해볼까요? 그럼 1등급을 놓치긴 매우 쉬운 거야. 하지만 1등급을 유지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근데 그 형님은 자신의 공부방에 뭐라고 써붙인 거야? 1등급을 지킨다를 써붙이고 공부한 거야. 그럼 어때요? 그 사람은 1등급에 대한 집착을 버린 사람일까? 오히려 집착을 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1등급을 계속 지켜야지.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오히려 신경 쓰고 계속 지키셨고 그 지키는 일에 성공했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아, 좋은 질문이었어요. 또 혹시 또 질문하고 싶은 게 있습니까? 괜찮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질문 푸는 과정에는 제가 정답 선지 위주로 이렇게 좀 해설하는데 맞아요. 헷갈리는 선지 물어보시면은 네, 굉장히 좋아요. 저도 그래서 막 제가 모든 선지를 설명하는 것보다 저 이거 좀 헷갈려요 하는 질문을 막 하는 걸 좋아해서 아주 좋습니다. 질문 잘 하셨고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 타이밍상 여기서 이제 쉬는 시간 한번 가지고 쉬는 시간 가졌다가 그렇죠. 쉬는 시간 이후에 우리 그렇죠. 소지 조금만 더 보고 이 뒤에 있는 파수꾼으로 한번 좀 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